시간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간에 이제 이 첫 우두머리 물수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가거나 악어들이 막 있는 데로 가면 그냥 저기서 대참사 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작금의 보험 업계를 저는 이 물소대에 비유하고 싶어요. 물소대. 네. 다 죽는다. 왜 우리가 그때 생각 안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늘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 18년도에 AI 생명 다닐 때 잡세미나 하면은 제가 항상 맡았던 강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렌드라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뭘 얘기했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2018년, 2019년 이때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재계, 정계, 관계에 헤드들이 모이는, 보통 이제 다보스에서 열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고 막 이재용도 가요. 막 또 독일 총리도 오고 미국 대통령도 오고 막 해가지고 이들끼리 이제 전 세계 이제 향방에 대해서 막 이제 토론하는 그런 이제 포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16년부터 19년도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제를 채택했던 게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 이미 들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 시점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우리가 뭐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도 얘기했었고 많은 책에서 얘기했던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고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떠한 변화를 취할 것인가? 늘 세상이 변할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었고 2차 전기, 3차 자동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혁명 때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산업혁명 시기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죠. 코로나19도 죽었어요. 전쟁이 났고요. 이게 더 이상 죽을 일이 있겠었는데 그런데도 죽더라고요. 1차, 2차, 3차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두 번째는 이 부의궤도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엄청난 부의궤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2018년, 2012년, 그러니까 지금 다 10년 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재계 순위는 대부분의 족발 경영을 하는 대기업들이 다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넥센이랑 얘네 막 카카오랑 얘네가 다 치고 유니콘 기업도 다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삼성이 딸려요. 뒤에를 까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또 부의 재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설계사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영향을 그래 어서 기동량을 한 거 말고 그럼 나는 어떠한 변화를 준비했는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도입 단계에서 지금 중심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 개인으로 봤을 때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변화를 준비했는가를 놓고 보면 딱히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 거 정도? 네. 내가 좀 유료 강의 들으러 다니는 거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부터 시간은 또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으로 흘러간다고 치면 업계에도 보호설계사들도 엄청난 변화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뒤에서 잘하겠습니다만 지금 집중력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친한 타사의 설계사 중에 보답하는 윤이라고 있어요. 보답하는 윤이. 네.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부장님을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이지적 관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세이지는 이런 거였거든요. 학벌이 좋을수록 좋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외모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 비즈니스 매너와 더불어서 세이지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부장님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바지 반팔 입고 다녀. 네. 사람도 안 만나. 대면 영어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영업을 잘한다고 했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수수료, 보험회사는 이제 연봉이라고 표현이 안 맞죠. 수수료죠. 그냥 판매 수수료, 매출이죠. 근데 나도 매출이 못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매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럼 도대체 뭔가 봤더니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유튜버인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TV 뭐 몇 개 사세요? 한 30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사지 않나요? 그렇죠? 한 달에 뭐 한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TV를 한 달에 한 30개씩 산다. 그럼 되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관리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께 더 감사함도 느끼고 근데 이분은 하루에 카카오로 TV가 30개씩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판도가 아예 바뀐 거지. 근데 1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1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더 크게 넓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시장에 MIP 월납보험료가 예를 들어 매달 1,000억이 들어온다고 해요. 1,000억. 그럼 옛날에 이 1,000억을 누가 보통 많이 했었냐면 프루덴셜이나 메트라이프나 저희 AI생명 같은 외자계나 아니면 삼성생명 같은 이 명인들이 월납보험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때리면서 이 시장들 쫙 한 1,000억이 한 반을 먹었었거든요.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건 일반 FC들이 파는 3만 원짜리 안보험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진짜 월납보험료 1억, 막 2억, 3억짜리들 들어가고 5천, 막 500, 1000짜리들 들어가는 이런 외자계 선수들, 막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영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1,000억이 들어온다 치면 거의 300억은 유튜버들이 할 거예요, 유튜버들. 이게 10년하고 벌써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럼 누군가 300억 어디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먹었잖아. 10년 전에 없었는데. 그러면 법인시장이나 고액시장이 없어졌겠냐고. 아니 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중간 라인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300억이.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표준 소득이 다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사들의 이제 인입은 더 많아지는데 설계사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직전 1년 동안 나는 괜찮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DB형이 좀 잘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보험을 원데이 투데이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벌어도 상관없어. 지금 못 벌어도. 근데 내가 향후 3년 후, 5년 후에 조금 벌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트렌드 세터로서의 내가 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이 은퇴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사실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냥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라고 하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의견인데 이것은 정의예요. 정의.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리크루팅을 예로 들어볼게요. 리크루팅. 손해보험사의 리크루팅과 생명보험사의 리크루팅은 좀 달랐는데 또 GA 리크루팅은 또 완전 다르죠. GA는 사실 거의 신인을 뽑지 않으니까 경력자만 뽑으니까. 근데 생명사의 신인 리크루팅은 달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만나면 리크루터들이 보통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면 뭘 하고 싶니? 라고 많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후보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이지에 한번 도전하시죠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재무설계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품을 가입했을 때 리모델링 영업을 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콜해가지고 보험분석 점검센터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적지 않은 보험을 내고 계시는데 이 보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고객님 필요하실 때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드리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드리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재무설계 영업은 그런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재무설계 영업은 사실 고객님을 만나서 1시간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다음 뭘 하고 싶은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이 청강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 나도 꿈이 없는데 고객이라고 있겠냐? 꿈이 있어야 행복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꿈을 무슨 중학생처럼 장래희망을 적는 것처럼 구체화돼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재무설계라는 건 참 재밌는 게 그 구체화되지 않은 꿈을, 내 고의 꿈을 내가 구체화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설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집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야. 집 어디 살 건데? 그러면 몰라. 여기 시흥에 살 거야. 그러면 시흥이면 어디? 저기가 좋다는데 이안이 좋다는데? 이렇게 하고 접근나요. 근데 재무설계에서 관점을 접근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시흥에 있는 무슨 프루지오 아파트 몇 동에 고층, 저층, 중층, 고층이 다 다르잖아요. 고층에 몇 동에 몇 호 라인이 지금 시세가 얼마 가고 있고 여기에 DSR 한도는 얼마가 나와요. 대출을 얼마 뽑을 수 있고 그 당시 필요한 시드머니는 언제고 그 시드머니를 고려했을 때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총 현금 흐름에 대입하게 냈을 때 얘가 낼 수 있는 없나 까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꿈을 접죠. 프로지는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알아봐야겠다. 네.
근데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삶의 목표라는 거 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여러분도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목표라는 게 되게 다양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어떻게 살고 싶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80대까지 일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재단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 만학도로서 옛날에는 뭐 주변 환경대학 공부를 못했지만은 나는 70살 대학을 가고 싶다.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그 목표를 파악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싶다. 내가 내 부모한테 이 정도로 도움을 받았는데 내 부모의 마지막 20년을 내가 책임지고 싶다. 등등등의 제 목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고립도 나고 머릿속이 주변에서 떠돌다가 또 누가 모르면 잠깐 떠올랐다가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는 게 없어지니까 결국 이 목표들은 점점 희미해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살아내는 게 삶의 목표가 되고 이루고 싶었던 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재무설계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계량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목표로서 인지를 시키면 이 사람이 자 이게 희미해져 있었어요. 그냥 살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은퇴 설계가 필요 없어요. 돈을 모을 필요도 크게 없고 한 달에 내가 부부 합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돈 700 법니다. 나쁘지 않죠. 대출금 원리금 등등해서 한 250 내요. 그러다 450 남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해도 한 달에 한 7, 80만씩 남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몰래 뭐 받으면 주식도 좀 사는 것 같고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돈 100만 원 뭐 어디 해가지고 그 뭐 동차에 가면 내가 무슨 내기 져가지고 한번 낼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아 사는데 불편함도 없고 뭐 옷장을 뒤져보면은 그 집이 10년 지난 옷이 있지도 않고 필요할 때 뭐 살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근데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결여되는 건 뭐냐면 목표는 없어요. 목표는 그냥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 뿐이지. 근데 이 목표를 이 심해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 재무적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현금 흐름, 유입 유출에 관련된 부분이 재무적 요소인 거고 비재무적 요소는 무엇이 있냐? 가족 관계는 어떤가? 재무 설계할 때요. 재무 설계를 하려면 지금 이제 오늘은 재무 설계에 대한 개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재무 설계 쓰는데 재무 설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희 이제 팀장님들 FC분들 오시면 저는 원하는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FC들이 몰라. 그럼 이건 상담이 안 됐다라고 저는 봐요. 아니 재무 상담을 하는데 그 집안의 가족의 경제력이 파악이 안 됐는데 뭔 재무 상담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객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을 만났습니다. 27살에 중소기업을 다녀요. 월급은 한 240만 원 정도 실수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들 막 만나서 하소연을 해요.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 이 친구 옛날 내 생각난다. 나도 젊었을 때 초년생 때 힘들었지. 근데 240만 원 하니까 월남 꽂을 게 없네. 운전자도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원래 할 게 없잖아. 해가지고 학장 대신 70만원씩 갚는데요. 70만원씩 갚고 있고 월세 살아. 주거 60만 원 나가요. 뭐 통신비 얼마 나가고 그 여력이 아예 없어. 근데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여력이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부모는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야. 네. 근데 왜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냐면 이 부부의 교육 철학이에요. 절대 학비 안 내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고 부모가 어느 정도의 시기만 되면 중소기업 하다가 자기네 회사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재무설계 팩트파인딩 완전 조진 거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부모에 대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고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또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건실한 이제 사업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 계단 청소업을 하는데 둘이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요. 네, 1,000만 원씩 번대. 순수익으로. 와, 이 걸렸다. 씨, 가가지고 당연히 한 200 꽂아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갔어. 그래서 막 상담했는데 상품도 너무 좋대요. 근데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클로징 안 되니까 얘기해요. 사실은 내 형제 중에 누가 지금 암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가까운 형제 중에 요양원에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다 내겠다 이래요. 네, 그리고
애들이 뭐 때문에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어 청각이 느려가지고 이거 따로 가야 하는데 이게 한 달에 150만원씩 들어간대. 한 달에 둘이 1000만원씩 버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가서 근데 그러면 이제 FC가 이제 좀 민망해져. 단계나 200 뽑아가는 게. 그러니까 정부 획득이 전혀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비재무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정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등등등을 고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들이 원하는 재정적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재무설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 CFP라고 해서 국제,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글말로 하면은 이게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래요. 근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거 자격증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CFP라고 하는 건데 AFP 이제 상위 자격증이죠. 근데 보면 자격 인증자 수를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98,000명, 그 다음에 일본은 26,0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3,300명 정도 있거든요. 3,300명.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CFP가 이제 실제로 재무설계 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CFP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CFP는 필드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로서 있지 않아요. 그 CFP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한 10% 정도? 한 300명 정도 필드에 있고 나머지 90%는 어디냐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어요. 얘네 그 취업할 때 땄던 거거든요. 아니면은 취업하고 나서 은행에서 보통 뭐 5년차, 아니 한 7년차 대리 정도 되면 5년차 대리 정도 되면은 보통 저런 이제 그 승진 점수 때 가점제 해가지고 저렇게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 경험은 하나도 없는 CFP들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이 재무설계업이 상당하게 보편화되어 있죠. 혹시 일치월장 특강을 들으신 분이 제가 한 분은 알겠어요. 혹시 한 분 말고 또 일치월장 특강 들으신 분? 없으시면 반복되는 얘기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 혹시 GA 중에서 IFA란 GA 아세요? IFA. 그러니까 G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GA, 대한민국의 GA들은 사실 조금 내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각자의 어떤 철학과 욕심을 가지고 GA를 차려요. GA가 우리나라에 한 4,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요새는 이것도 폐업 추세입니다. 폐업 추세. 우리는 여기 다 인카밖에 없으니까 인카라는 이 위대한 기업의 이 깡패짓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이 시책이나 이런 걸 끌어오잖아요. 네, 이게 시책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소형주의랑. 그러니까 얘들 신경열 단장 입장에서 월에 300씩 하는 사람이랑 월에 20만 원 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똑같으니까 폐업인데 IFA라는 주의가 있는데 이 IFA가 도대체 뭔가를 따져보면 사실 미국의 보험 시장을 넘어가면 좋아요. 아까 트렌드처럼 대한민국의 보험 산업의 변화는 사실 예견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하는 GA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AI 성명에서 뭐라 했으면 GA가 하면 죽는다 그랬었어요. 거의 그지들 모이는더라고요. 원수사에서 적응 못한 부적응자들 가는 데가 GA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타사에서 이제 입사 그 제안이 오면 뭐 매트라크나 이런 데 만나라고 했었지 GA 만나보면 아유 쳐다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GA가 엄청나게 치고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사실 대한민국은 한 20년 전에 20년 정도 빠르게 GA 모델이 먼저 성립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GA 모델도 없었어요. 미국이 이제 IFA 모델이라 해서 IFA가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보스턴이나 뉴욕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캐나다로 출국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제작 전문가 연차총회 가보면 뭐가 있냐면 보스턴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쭉 그 제 숙소부터 하버드 대학교까지 이제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한 2시간 걸려요. 걸어가면서 내가 뭘 해봤냐면 IFA 점포가 몇 개 있나? 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윤. 가다 보면은 김지윤 파이낸셜 플래닝 뭐 인슈런스 해가지고 회사 이름이 김지윤 회사야. 네. 가서 상품을 제안받잖아요. 그러면은 김지윤 내 마음대로 건강보험이야. 네. 이게 IFA 형태의 보험 비즈니스. FA가 또는 회사가 보험사들과 전속으로 계약을 맺고 이 상품만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어떤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같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면 미국은 어느 정도가 자리가 잡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죠. 야, 니네 평균적인 니네 에버리지 니네 그 고객들의 에셋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보통은 16억 이상이래요. 16억 이상.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반 평범한 중산층 이하는 사실 재무설계 서비스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네도 뭐냐면 부동산처럼 1년에 한 80명 고객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계속 1년마다 피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게 회사 모델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피만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커미션도 받아요. 상품 판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로 대비한 데는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HPO, HBO 해가지고 건강보험이 3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미국은 건강보험이 실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4대 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을 영업해도 커미션을 줍니다. 예. 근데 그것처럼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IFA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년 전에 보고 그 주의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그것처럼 본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은퇴 설계, 제가 재무 설계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은퇴 설계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에 상품 판매원들, 보험 판매원들은 결국에 지금부터 5년 정도 해먹으면 많이 먹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왜냐?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 가족이 경기도 가평에 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펜션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캠핑장 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접으시고 동네 이렇게 조경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여동생은 직장 농협은행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여동생도 MG. 좀만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려 그냥. 네. 때려치고 요새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차가 4가족인데 4대가 있고 저 이제 또 저 남양주에 제 집이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랑 하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차를 제가 잘 안 타고 다녀요. 그다음에 차를 이렇게 빌려 타거든요. 가족들끼리 타고 회사차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단기운전자 그냥 확대를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냥 토글이라는 어플로 가입을 하거든요. 토글.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여러분들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통 이런 거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가입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 토글로 해요. 왜냐면 토글이 비교 분석이 되게 빨라요. 네, 자동차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골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글을 하나손해보험에서 만들었는데 하나손해보험이 처음에 지네 보험 팔다가 남의 것도 떼다 팔기 시작해요. 근데 가입이 엄청 쉬워요. 그래서 토글이 가입자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설계사인 저도 토글에서 운전자랑 자동차랑 여행자를 가입해요. 그러면 토글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톡스 네이버도 아닌 어디 듣보잡 같은 토글이 이렇게 편리성을 증대해가지고 보험을 팔아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토스랑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얘네가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는 주택화재 보험하고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치고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겠죠. 그런다고 쳤을 때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했던 얘기긴 해요. 2년 전부터.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좀 더뎠어요. 왜? 보험회사에서 로비를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여기도 시위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우리가 시위라는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생성되는 어떤 이 근로자들의 아니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이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이 있고 비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으로는 로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보험사가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 왜? 예전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보험회사 안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없죠. 삼성, 롯데가, 현대가 다 대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의 권력이 옛날에 막강했기 때문에 이 로비가 먹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콘 기업들 카카오톡에서 토스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재벌경 체제에서는 사실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재벌들이 튀어 올라오면서 이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국가를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 시점에서는 결국에 건강보험 시장은 금방 침해받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백날 고객님한테 카카오 돌려가지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고지사항 물어보고 막 서류 떼주고 이거 보험금 청구하는 건데 보험금 청구가 지금 이제 시소 청구 간사법 이거 통과되면 이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험설계사가 이관집이 만나가지고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관리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험금 청구였는데 이제 그건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죠. 점점 FC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러한 컨설팅으로의 영업을 넘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재무설계, 미국에서 있는 한 재무설계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회사의 존재 목적은 너네에게 재정적인 코칭을 제공해서 삶을 바꿔주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어느 기업에도 삶을 바꾼다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당신의 편리함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을 바꾸겠습니다 쓰는데, 재무설계만이 당신의 삶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코칭 문화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무설계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재무설계는 사실 이렇게 대변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재무설계는 사실 기본적인 소득 및 현금 흐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 설계, 그러니까 재무설계, 육자설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설계를 따로 빼는데 여기를 묶었네요. 투자 설계 안에 부동산 설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 노후 설계, 그다음 상속 설계, 위층에 세금 설계가 위치하고 그 위에 큰 지붕,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비와 우가 번개가 쳤을 때 무너지지 않게끔 그 위를 단단하게 막아주는 것이 위험 설계. 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위험 설계라는 것이 보험 설계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사와 위험 설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차이는 제가 포스터에 적어놨지만, 보험 설계사는 사실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생명보험 판매 자격증, 생명보험 설계 자격증도 아니에요. 생명보험 판매, 손해보험 판매 자격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원래 안 돼요. 근데 많은 설계사들이 무슨 자산관리사다, 재무설계사다 해서 여기까지 침범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얘는 이걸 팔라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여기까지 안 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당하게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요게 우리 과정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